자, 이리 봅시다. 지금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아까 부동성 했고, 두 번째 뭐 했고, 부증성 했고, 세 번째 영원히 존재하고 파괴되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하려는 속성이 있다 해서 영속성 할 겁니다. 영속성. 또 다른 말로 불괴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A 지역의 토지 총량이 100만 제곱미터예요. 근데 불이 나도 누가 쓰레기 오물을 투척해도 A 지역의 토지의 총량은 절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토지 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갖다 영속성이라고 강의를 해줬더니 엊그저께 학원에서 어떤 학생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해요. 근데 교수님, 여기 있는 A 지역에 있는 토지를 덤프트럭에다 싣고 저리 갖다 버려버리면 A 지역의 토지 양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다리 힘이 확 풀리던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만 보니까. 자,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어떤 지적도냐면 수평 지적이에요. 수평 지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 단면을 잘랐을 때 이게 이제 100m 거리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1번 토지하고 2번 토지는 실제로 토지의 표면적은 누가 더 넓죠? 2번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적 공부상에 토지 면적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적이 위에서 밑으로 와버려. 그러니까 높낮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1번 토지하고 2번 토지하고 위에서 밑으로 보면 면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디 해볼까? 2번 토지에서 땅을 그래 덤프트럭으로 한 트럭 버려. 그래도 이렇게 해도 면적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위에서 밑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지껏 15년 동안 강의하면서 어제 처음 그 질문을 받아서 그래서 근데 이런 질문 하는 학생한테 뭐라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상처받아 버려. 그래서 차분하게 앉아라 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절대로 이따위 질문하지 마. 알았죠? 자, 토지 양은 절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해요. 영원히 존재한다. 맞죠? 자, 그게 바로 영속성이야. 그래서 첫 번째, 영속성에 의해서 토지는 절대로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안 한다?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도. 건물은 말이죠. 5년이 지나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균열이 발생하고 헌 건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물은 5년이 지나면 훼손될 수 있나요? 훼손된다란 말이 상각이야. 훼손되는 게 상각이에요, 상각. 그러면 건물에 훼손되는 정도의 차이만큼 가치가 징해지겠어요, 감해지겠어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그래서 건물은 상각자산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토지는 비상각자산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 두 번째, 이런 말 있네.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이 말인데, 자 그냥 들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필은 소모 같아요. 제 친구가 광주에서 분필 만들고 있는데 제가 가봤더니 계속 분필을 만들어서 막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야, 내가 광주에 있는 학교라든지 학원들 다 전화해봤더니 다 분필이 있더라. 근데 너는 왜 계속 만드냐 했더니 친구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분필은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는 소모가 돼서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또 사러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겠대요. 맞죠? 맞죠? 근데 토지는 절대로 소모가 돼야 안 돼. 누구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소모가 안 돼. 분필은 부족해지면 생산비를 투입해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토지는 아까 우리 해봤어.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토지는 영속성과 부증성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산삼 아시죠? 귀한 산삼을 제가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산삼을 책상에 올려놓고 올라오랬더니 우리 이제 밖에 실장님이 그런 거야. 이제 산삼 좀 빌려주래. 그래서 제가 속없이
그래, 내가 2시간만 빌려줄게 하고 빌려주고 수업 들어왔는데 나가보니까 없어. 어디냐 했더니 자기 뱃속에 있다는 거야. 산삼 없어져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남한테 사용료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대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소유는 내가 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 받고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이따 책에다 체크할 텐데 맨날 나와, 맨날. 분필은 미래가 없어요. 분필은 수명이 오래 못 가니까 그냥 쓰고 버리는 거야. 근데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토지를 투자하고 개발하고 관리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장기적 배려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이런 게 일단 핵심이에요, 핵심. 자, 책 좀 봅시다. 81페이지. 양가로 2번 영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있죠. 동그라미 1번 제목 감가상각 적용 배제 동그라미 그 별표 감가상각 적용 배제. 다음 이제 세 번째 줄 갑니다.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문장 끝에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 있습니까? 예, 색깔 표현으로 칠해 놓으세요. 일단 그렇게 해놓고 물리적 동그라미 쳐놔. 물리적 동그라미 쳐놓고요. 요거 그냥 그 옆에 하나 써올 거야. 뭐라 쓸 거냐면 경제적, 기능적 감가는 발생 가능이라고만 쓰세요.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경제적 가치는 파괴 가능 밑줄. 자, 이제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경제적 가치는 파괴 가능 있죠? 밑줄 그어놓고 잠깐 참고로 들으세요. 가끔 나와. 가끔. 그래서 일단 절대로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다른 관점에서 토지는 감가가 될 수도 있대요. 왜냐? 이 토지 양은 그대로인데 주변에 쓰레기 매입장이 들어섰다. 그럼 외부로부터 혐오시설에 의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영속성 때문에 절대로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감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감가는 나타날 수도 있다. 살짝 둥그렇게만 됐어요. 동그라미 4번 장기적 배려 색깔 칠해놓고 별표. 맨날 나와. 디귿 밑줄. 부동산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밑줄만 그거나. 부동산 투자 이론 가면 이게 다시 나와요. 동그라미 5번 색깔펜 임대차 시장 발달. 동그라미 6번 별표 밑줄 짝.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있죠. 동그라미 7번 마지막 줄에 관리활동 중요 동그라미.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관리활동 색깔펜으로 칠해놓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그래요.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이 핵심. 나머지는 시험에 나와. 근데 중요도가 떨어져. 그래서 읽으면서 체크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82페이지 넘기니까 개별성 나오죠? 개별성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바로 개별성이에요. 여기 칠판 주목할까요? 도로 옆에 A 토지, B 토지가 있어요. 면적도 똑같아. 지목도 똑같아. 갑돌이가 A 토지를 사가지고 전원주택 지으려고 그랬더니 A 토지 소유자가 절대 안 팔겠대. 그럼 세상에 A 토지를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토지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 없으니까 토지는. B하고 A는 똑같다. 아니야. 위치가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토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A 토지가 안 된다면 인접해 있는 B 토지를 대체 사용할 수는 있나요? 그렇죠? 아무튼 토지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저기 동그라미 1번 물리적 비대체성 보이시죠? 거기에 동그라미 디귿 체크. 저 밑에 동그라미 디귿 체크. 동그라미 1번에 디귿 체크. 동그라미 2번 일물일가 법칙 배제 제목만 밑줄. 동그라미 3번 체크. 동그라미 4번 체크. 그냥 들으세요 이제.
일물일가란 것은요. 담배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된대. S의 담배가 4,500원인데 S의 담배 4,500원짜리는 여기도 있고 똑같은 게 저기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일물일가거든요. 근데 토지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담배처럼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는 똑같은 게 없으니까 상호 비교가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인접성은 아무것도 체크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인접성은 토지는 인접해 있고 연결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예. 다음, 84페이지 맨 상단에 84페이지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고 나왔습니까? 인문에다가 경제라고도 써보시죠. 토지의 경제적 특성 이퀄 인문적 특성. 자,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체크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보지도 마. 자, 먼저 용도의 다양성 보이죠? 토지는 인간의 필요 목적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든지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용어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그나마 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 있습니까? 밑줄만 그어놔.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반드시 콩만 심어야 된다고 하자. 그럼 인간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콩 심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어울리는 용도가 무엇인지, 최고 잘 어울리는 용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려고 하겠죠? 그거 하나만. 나머지 버려.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파란색 박스 2번이 보이죠? 병합 분할 가능성 또는 분할 합병 가능성. 예. 분필 합필 들어봤죠? 토지를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걸 분필 합필 분할 합병 가능성이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이제 체크는 하지 마시되 대신에 우리 시험에 딱 하나가 나왔던 게 있어요. 볼래요? 제가 이제 100평짜리 토지를 갖고 있는데 분할할 수 있어요. 근데 5평짜리 토지로 20개 필지로 분할한다? 허가 안 나옵니다. 왜냐? 5평짜리 토지 가지고 뭐 하려고? 알바끼 하려고? 그래서 이제 공법 시간에 보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토지의 분할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주거지역, 기타지역은 60제곱미터 최소 면적이,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런 게 있어.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말고 거기서. 공법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숫자는 안 나와. 대신에 이런 개념 알고 있어야 돼요. 토지를 분할할 수는 있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 면적 기준에 맞춰서 분할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면적에 상관없이 토지를 분할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네, 그 정도 개념만 넘기세요. 86페이지 위치의 가변성. 여기 주목하세요. 아까 부동성 했어요. 부동성? 부동성이 무슨 말이야? 위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죠. 근데 이런 말이 있네요. 위치는 절대적 위치하고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도로 인근에 A 토지가 있다. A 토지는 도로하고 붙어있지 못하니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맹지라고 했죠 아까. 맹지, 건축이 안 되는 토지. A 토지는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에도 항상 물리적인 위치는 이 자리 맞아요? 맞죠?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게 바로 절대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A 토지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서 원래 A 토지가 평당 3만 원씩 했거든요.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면 악취 때문에 평당 2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오케이. 다음 신도시가 들어서 가지고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대로변의 토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란 토지는 물리적으로 항상 이 자리에 있는데 외부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A 토지의 가격, 유용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은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해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요것만 듣고 넘어가시면 돼. 복습도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됐고 이제 4번 고가성 있죠.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체크하지 마. 왜냐? 요게 다음 주 수업 뭐 하면서 계속 나와.
그러니까 굳이 보지 마. 투자 후 고정성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손대지 마. 이것도 나중에 나와. 됐어요. 됐고. 아니 넘기지 마. 넘기지 뭐 그래. 성질 급하게. 87페이지에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책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그 파란색의 3분법에 의한 토지의 특성이라고 있죠. 그 밑에 자 잠깐만 거기 있는데 거기서 밑에 줄 끝에 보니까 혹시 일반적이란 말 보이세요? 그럼 내가 그냥 판서해 줄까? 판서할게 그냥 해봅시다.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나 보다. 그냥 쓸게. 자, 토지의 물리적 특성. 자, 쓰면서 들으세요. 이제 아까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 경제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가끔 이게 지문 한 줄로 이게 나와, 한 줄로. 이제 또 어떤 다른 관점에서 토지의 물리적 특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때 다시 개별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으로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다시. 그러면 개별적 특성은 뭐냐면요. 위치, 크기, 모양, 지세. 그걸 말해. 자, 보세요. 위치, 크기, 모양, 지세가 유사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세상에 존재해야 안 해. 그래서 토지마다 달리 나타나는 특성을 개별적 특성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다음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변하지 않는다. 부증성. 그런 것은 지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외가 있어 없어? 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부증성, 증가할 수 없다. 예외가 있어 없어? 없죠. 예외가 없이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을 일반적 특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가끔 한 번씩 나와. 직접 써. 그냥 쓰세요.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개별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하는데 개별적 특성은 위치, 크기, 모양, 지세 등 토지마다 다 달리 나타나는 특성을 말하고 일반적 특성은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을 말한다. 그게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쓰면서 계속 들으세요. 오답은 딱 이런 식으로 나와. 위치, 크기, 모양 등 모든 토지마다 달리 나타나는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일반적 특성이라고 한다. OX. X. 그런 식으로 한 줄만. 예.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그냥 볼 필요가 전혀 없음. 다음. 이제, 어디? 88페이지가 나와요. 88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이제 부동산의 뭐 법적 성격 뭐 이렇게 나왔는데 88페이지는 보지 마시고 이제 89페이지 잠깐 보니까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킨 대로 먼저 하나 써놓고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토지 소유권 밑줄 그어놓고 아까 들었어 우리 절대적 권리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적 권리만 인정한다. 절대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 권리만 인정한다. 일단 이렇게 먼저 체크해놔요. 써놔. 맨 위에 소유권 보이시죠? 절대적 권리 인정 안 하고 상대적 권리만 인정한다 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아까 설명했죠 이거? 네. 다음. 토지를 사면 토지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자, 요것만 쓰고 이건 듣기만 해. 자, 이거 다 썼죠? 예, 듣기만 해. 땅을 사면 땅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유권은 어디? 땅 바닥을 지표라고 그래. 땅 위에 있는 공간을 공중, 뭐 지상이라고도 하고요. 땅 아래를 지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민법 제212호에서 땅을 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 샀거든요. 그러면 이 땅 바닥 지표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안에 포함되는데 민법 제212조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땅바닥을 사면 땅바닥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중 공간도 지하 공간도 가질 수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잠깐 볼게요. 갑돌이가 땅을 샀어. 그러면 땅바닥과 공중 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지 무한히 연장된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갑돌이 자기 땅을 샀어. 그래서 농사를 짓고 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광주공항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갑돌이 토지 위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갑돌이가 갑자기 민법 212조가 생각이 난 거야.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한이 미친다고 그랬죠. 그럼 갑돌이는 이 공중 공간도 내 건데 이 자식이 나한테 말도 없이 지나가네 하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격추시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 공간도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항공기 운항이나 전파의 착신과 발신 등 공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공간이 있거든. 그런 소리까지 안 해도 좋으니까 자 보세요. 소유권이 무한히 연장된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책에다 체크 좀 합시다. 동그라미 1번 공간적 범위 땡땡 밑줄 쫙.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지표권과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밑줄. 공간 동그라미. 공간 동그라미. 자, 7번 다시 보세요.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공중, 지표, 지하로 구분한 거 맞죠? 바로 밑에 내용적 범위 보이세요? 자, 다른 거 손대지 말고 내용만 동그라미 쳐. 내용만. 내용.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다음. 양가로 3번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이죠? 민법 제212조. 체크. 체크만 해. 밑줄 긋지 말고. 동그라미 1번 체크.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은 자, 정당한 이익 동그라미. 정당한 이익 동그라미 해놓고 화살표 끄집어내. 무한히 연장 X. 무한히 연장되면 안 돼요. 무한히 연장되면 안 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한이 미친다. 됐고요.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체크까지만 해. 체크만 하고 나중에 가볍게 읽어요. 넘기세요. 자, 넓혀보기 보니까 그 굵은 것이 1번에 유역주의, 선형주의 보이십니까? 자, 시킨 대로 양가로 1번 유역주의 제목만 밑줄. 제목만 밑줄. 거기서 밑에로 세 번째 줄 내려가 보니까 골고루 사용이 있어. 동그라미. 골고루 사용 동그라미. 나중에 색깔펜을 칠해야 돼요. 잘 보이게. 밑에 양가로 2번 선용주의 밑줄. 밑에 줄에 독점적으로 사용 동그라미. 다음 91페이지. 동그라미 2번 광호권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혹시 따라서 보이세요? 따라서 옆에 밑줄. 우리나라에서도 광호권에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밑줄. 동그라미 3번에 니은 있어요. 니은. 동그라미 3번 니은. 니은 체크. 니은 체크. 기출문제 체크. 오른쪽에 기출문제 있죠? 그거 체크해놔요. 같이 읽어볼 거니까. 오른쪽에 기출문제 있어요. 밑에. 그거 체크해놔요. 자, 읽어볼 거예요. 기출문제. 공익사업을 자, 여기 주목.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한이 미친다고 그랬죠? 상식선에서 생각해보기. 상식선에서. 근데 전철, 상하수도, 가스관, 공동구 이런 것을 땅바닥 밑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해.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그래서 공익사업자가 땅바닥 밑에 공간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뭔가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당연히. 개인의 토지를 하더라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신에 보상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왜? 여기다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해버리면 토지 소유자는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잠깐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한 10년까지는 안 됐고요. 대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기 50대 어떤 여인이 토지 소유자였어요. 근데 땅바닥 밑에 공간에 90m가 되는 지점에
도로공사에서 이 사람한테 말도 않고 흙하고 돌을 무단으로 채취해가지고 도로공사한테 갖다 파다 썼답니다. 그랬는데 갑돌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실을 들켰대요. 갑돌이가 직접 봤을까요? 아니, 그래, 갑돌이 할게. 이 소유권자가 직접 이게 90m 밑에 있는 흙하고 이렇게 돌 파다 쓴지 직접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보지, 당연히. 어떻게 봐. 땅바닥 밑인데. 근데 아무튼 알았대, 나중에. 그래서 소송을 했어. 이 사람이. 도로공사한테. 너 왜, 응? 민법에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내 토지 밑에 있는 흙과 돌을 채취해 갔느냐. 너 내 재산권 침해했으니까 보상해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도로공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나는 공익을 위한 사업을 했고, 또, 어디, 삽으로 땅 밑에 90m 파면 며칠 걸릴까요? 응? 평생 파다, 아마 파다가 무너져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도로공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땅바닥 밑에 90m다. 삽으로 팔 수 없다. 특수장비 없이는 팔 수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너는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내가 썼는데 무슨 놈 보상이냐. 안 해준다 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도로공사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특수장비가 있든 없든 이 공간에 있는 자기 땅 밑에 있는 90m 밑에 있는 이 토지 흙을 돌을 쓰든 말든 그건 네가 판단할 게 아니고 소유권은 토지 밑에도 미치는 것이다. 근데 너가 아무튼 무단으로 갖다 썼기 때문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할 수는 있는 거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하더라도 지하 공간에 뭔가를 설치해버리면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는 거 맞죠? 보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읽어볼 거예요. 공익사업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하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보상 동그라미. 공익사업자든 뭐든 결국 재산권 침해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그 정도. 넘기세요. 다음 92페이지 저 밑에 동그라미 디귿이 있어. 디귿. 맨 밑에 디귿 체크만 해요. 체크. 자, 그냥 들어볼게요.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중 동그라미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제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구분지상권 배울 텐데요. 여기 잠깐 주목하세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땅 바닥과 공중과 지하가 있거든요. 공공이 땅바닥 밑으로 상하수도 가스가 미사할 수도 있죠.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라고 그래요. 토지 바로 위에 한 3, 40m 위에 고가도로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죠. 이런 게 구분지상권 설정한다고 그래요. 그럼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간도 관련이 있고 공중 공간도 다 관련이 있어요. 다음에 개발권 이전 TDR지도 나중에 제가 알려줄 거예요. 다음에 옆에 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 잠깐만. 인센티브란 말 들어봤나? 너 이번에 이거 잘하면 성과급 줄게. 너 이거 달성하면 더 줄게. 이게 인센티브 아니에요? 나중에 공법 시간에 건축하라는데 이런 조건이 갖춰진다면 공개 공지를 확보하고 그런다면 용적률에 의해서 120%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의 층수라면 10층까지만 건축하게 돼 있는데 20% 더 주면 1.2배면 몇 층이야? 12층까지. 이렇게 해서 너 요거 확보하면 더 줄게. 그게 바로 용적률 인센티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공간 활용과 관련돼 있다. 어떤 공간? 공중 공간의 활용과 관련돼 있다. 그렇게만 잠깐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펴놓고 자, 칠판 좀 볼게요.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수업을 하는데 뭐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왔죠. 합격해야 되겠다. 합격하고 싶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 합격을 해야 돼. 사실 이 공인중개 동부는 6개월만 정말 내가 올인하면 사실 합격할 수 있어요. 6개월만 올인한다면. 예. 이론 강의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2번 듣고 문제풀이 2달 코피 터지도록 계속하면 사실은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불안하긴 해. 왜? 사람은 인간이니까.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시험 시간이 우리가 1차를 보는데 100분밖에 안 줘요. 그러면 학개론 40문제, 민법 40문제 하면 80문제거든요.
80문제를 100분 안에 푸는 건 어렵진 않을 수는 있으나 시험장 가면 학생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또 보고 막 그러다 보면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만약에 80문제 푸는데 시간을 150분 주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다 합격할 겁니다, 아마. 근데 100분이란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해결하라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그래서 6개월 공부 빠짝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으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몇 달 공부하는 거지. 응? 10개월은 아니죠,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9개월하고 거의 20일 정도를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100% 합격을 해야 돼.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배우고 잊어먹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이제 어떤 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느냐. 저번 주에 배웠는데 선생님은 저번 주에 알려줬는데 왜 기억 못 해? 근데 나는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우리 합격 점수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여러분 중개사법 언제 하죠? 내일 중개사법인가? 그렇죠. 내일 아마 첫 시간에 중개사법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할걸? 뭐 공인중개사는 뭐 전문인을 양성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놈의 전문가야? 시험 봐서 합격하는데 아니 60점 맞고 합격하는 사람이 전문가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90점 이상 맞고 해야지 그 사람이 전문가지. 무슨 60점이 전문가예요. 게다가 주관식도 아니고. 지문 5개. 지문 5개 찍기 시험에서 60 맞는 이 60점이라는 점수가 어떤 의미냐면요. 전문가 아니에요. 예? 남들보다 좀 덜 어리버리하면 합격증을 주겠다. 이 점수거든요. 예. 그래서 60점 맞는 건 일도 아니야. 지문 5개 중에요. 2개 확실하게 알고 하나는 헷갈리면 60점 나와요. 지문 5개 중에 2개 모르고 3개 알면 점수가 70점 이상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60점이라는 점수는 배우고 잊어먹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좀 덜 잊어버리면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생각 가지고 꾸준하게 하셔야 돼. 그리고 저번 주까지는 제가 부동산 학계로는 복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부터 복습하셔야 돼. 근데 복습도 책에다 체크해 놓은 거는 다 보셔야 돼, 한번. 근데 나는 시간이 없다. 좋아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책 덮어버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저랑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이 2달, 3달, 4달 지났다. 근데 오늘 수업 끝나고 정말 시간이 없는데 30분이라도 책에다 체크해 놓은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쭉쭉쭉 보고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2달, 3달, 4달 지나면 완전히 벌어져 버립니다. 우리 암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렇죠? 네. 어디 유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네. 또 이제 저 어르신은 좀 그때 몇 년 되셨다고 하셨죠? 40인. 어이구 많이 되셨구나.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머리 잘 돌아갈 때 암기력 좋을 때 그때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머리가 이미 썩었어. 그러니까 그때보다 암기력이 더 좋아지는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려면 복습을 하셔야 돼, 복습을. 그래가지고 3번이라도 살짝이라도 보고 끝나는 거하고 그냥 책 덮어버린 거하고 나중에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뭐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시간 남으면 꼼꼼하게 좀 보시고 체크한 것만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은 어렵진 않아요. 꾸준하게 열심히만 해주면 돼요. 결석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네? 다음 카페에 제 이름을 쳐보면 박덕연의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제 거기다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그 카톡으로 문제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 공부가 또 뭐가 문제냐면 오늘 배우고 나서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봐. 그러니까 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별도로 2번씩 이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문제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받으면 먼저 무조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책을 찾아보든 뭐하든 10분이 걸려도 좋아.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1번부터 5번 중에 무조건 자기가 답을 하나 찍는 거야. 4번이면 4번, 5번이면 5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카페 메뉴 상단에 보면요. 정답 및 해설이 계속 날짜별로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눌러보면 문제하고 지문 왜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해설이 막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공부를 하시라고 줄 겁니다. 10월 아마 첫째 주까지 계속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저한테 뭐를 해주면 되냐면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저기를 이름 써주셔야 돼요. 여기 서구 홍길동입니다라고 해야지 제가 저장을 해가지고 즐겨찾기 추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문자 갈 거니까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무튼 카페는 제 이름 쳐보면 나오고 여기 메뉴 상단 요거 보고 활용을 하세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책 102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경제로 나오죠. 시험에 너무너무 중요해. 그 부동산 수요 공급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시험에 최소 3문제, 5문제 나오는데요. 아니, 더 나와. 나중에 뒤에서 뭔가 다른 부분하고 계속 물고 들어가거든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7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오늘 이거를 일부 했다가 다음 주에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오느냐면 오이씨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뭔 기억이 나냐고 그런 반응이 와. 그래서 아예 계획표도 다음 주에 통으로 다 묶어서 끝내려고 딱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한꺼번에 할 텐데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시간 이제 물론 이제 빨리 올라고 온 거겠지만 보면요 너무 늦게 오더라 아침에. 10시에 수업 시작이죠? 그러면 10시 오면 안 돼. 미리 와가지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받아들이지. 그러면 10시 수업 시작이면 한 30분 전에 또는 20분 전에는 최소한 와가지고 앉아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수업 준비도 하고 좀 강의실 분위기 좀 익숙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시부터 시작하면 받아들이는 거지. 5분 전에 시간 딱 맞춰서 오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2, 30분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다니세요. 일찍. 다음 주는 누가 지각하는지 볼 거예요. 이제. 자, 아무튼 이제 요거는 다음 주에 묶어서 싹 정리할 거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148페이지, 7페이지 가볼게요. 147. 자, 147. 이제 부동산 시장론이 나와요. 시장론.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왼쪽, 오른쪽 다 버려버리세요. 삭제. 용어는 나오는데 삭제하세요. 한 장을 넘기면 148이 나와요. 거기 보면 표가 완전 경쟁시장하고 그 옆에 무슨 시장 나왔던가요? 부동산 시장 나왔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실판 볼게요. 완전 경쟁시장은 완전히 퍼펙트한 완벽한 시장이래요. 퍼펙트한 세상이래요. 예. 완전 경쟁시장. 근데 완전 경쟁시장이 반대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불완전 시장이라고 그래요. 완전하지 않은 나머지 시장을 전부 다 불완전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도 완전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책 삭제하라는 부분에 시험에 나오는 게 있긴 있어. 독점 시장, 과점 시장이란 말이 나와. 근데 거기서 안 봐도 돼. 어차피 뒤쪽 가면 독점, 과점 나오거든. 대신에 말만 살짝 이야기할게요.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딱 한 놈이야. 그러면 나만 공급자야. 딴 놈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겠죠. 그게 독점 시장이라고 그래. 과점 시장이라는 것은 일부 기업들이 담합한다 들어봤죠. 담합하는 걸 과점이라고 해요. 됐고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장은 부동산 시장, 불완전한 시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시장을 현실의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 박스에 4개의 박스가 있는데 다 시험이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더 그나마 비중이 큰 거 2가지만 체크할 테니까 일단 볼 거예요. 어디? 완전 경쟁 시장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첫 번째 시장 참여자 있습니까? 체크. 지니까 태그라는 거 있어요? 혹시? 자, 시장 참여자 동그라미 쳐봐 그냥. 시장 참여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지니까 태그란 말 보이세요? 예, 그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자, 여기 주목합니다. 그냥 들어.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퍼펙트한 시장. 그래서 다수의 시장 참여자, 수요 공급자, 다수의 시장 참여자에 의한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 또는 퇴거가 자유로운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시장이 공급자가 튕기고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냐면요. 공급이 제한되니까 그래. 근데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수요 공급자가 있다면 개별적인 수요 공급자는 시장의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거든요.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아무튼 그래. 완전 경쟁 시장 무수히 많은 수요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부동산은 싸요, 비싸요? 부동산은 고가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볼게. 아, 저기 우리 저기 학원 옆에 시세가 한 16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월세가 정말 잘 나온대요. 공실 하나도 없고. 월세가 정말 잘 나와. 근데 저 빌딩 가진 사람이 도박을 해가지고 급매물로 10억이 내놨어. 이거 사면 대박이죠. 자, 이거 나오는데 사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든 거야. 그럼 여기 손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나? 아니. 부동산은 고가니까 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고가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한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예, 근데 오답이 이렇게 나와.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수요 공급자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OX, X. 완전 경쟁 시장은 무수히 많은 수요 공급자에 의해서 누구나 시장에 대한 진입, 탈퇴, 퇴거가 자유롭대요. 근데 현실 시장 그렇지 않아요. 능력 안 되는 사람 시장에 진입할 수도 없어. 그리고 부동산을 팔고 나오려고 해도 원하는 가격, 원하는 시기에 치고 나오기도 힘들 수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 오답.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OX, X.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그냥 들어, 그냥. 자, 여기 시판. 요 밑에 칸에 나중에 봐, 나중에.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대. 근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제품이 동질적이래. 동종의 물건은 동질적이래. 토지 개별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부동산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정도만. 그래서 다시 완전 경쟁 시장은 무수히 많은 수요 공급자,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 완전 경쟁 시장은 누구나 다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 퇴거가 자유롭지만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만 체크해놓고 그냥 넘어가 주면 됩니다. 넘어가 주면 돼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디 이제 요거는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다. 저기 149페이지 일단 보니까 양가로 2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보이시죠? 그건 좀 이따 할 거고. 자, 여기 주목합니다. 아까 토지의 특성, 우리 부동성 했죠?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중성 했고. 토지가 영원히 존재한다가 영속성이죠. 그러면 A지역의 토지 총량이 100만 제곱미터다. 절대 그 물리적인 양은 면적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덤프트럭으로 흙 파가지고 딴 데 버려도 면적은 어때? 위에서 바라보니까 토지에 구멍이 나도 똑같은 거죠. 절대 토지의 물리적인 면적은 감소하지 않아요. 영속성. 대신에 경제적 가치는 파괴될 수도 있다. 됐고요. 다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산상과는 달리 소유 이익과 이용 이익의 분리가 가능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니까 장기적 배려가 요구되죠. 투자하더라도 관리하더 뭐 하더라도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맞나요? 네, 그렇죠. 기타 나머지 특성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맨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어. 가끔 나오는 게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다시 개별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위치, 크기, 모양, 지대 등 토지마다 다 달리 나타나는 특성을 뭐라고 했더라? 개별적 특성.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증가될 수 없다 등 예외 없이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일반적 특성이다. 그런 소리도 한번 들어본 적 있었죠? 다음. 소유권, 절대적 권리 인정해야 안 해? 안 해. 무슨 권리만? 상대적 권리만 인정을 해요.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그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상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해. 어디까지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그 범위는 추상적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공중이나 지하로 무한히 연장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땅바닥 밑에 지하 공간도 토지 소유자 권리가 인정돼야 한대. 되죠? 이 공간을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이용하면 돼야 한대. 뭘 안 돼? 된다고 그랬지. 이용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고 대신에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했으니까 뭐 해야 돼? 보상해야 한다. 들어봤죠? 그렇죠. 다음. 완전 경쟁시장, 부동산 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한다 하면 안 돼요. 능력되는 일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야. 다음.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능력되는 사람만 시장에 진입하는 거고 빠지고 나오려고 해도 힘들어. 그래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대한 지니까 탈퇴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잠깐 휴식했다 하겠습니다.